뉴스앤이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전국, 해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토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검수완박 법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오늘 청문회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연기됐다는 소식, 그리고 재보궐선거에 이제 누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 저희가 오늘 1부에서 대략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오늘 분석하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국을 해설하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공창과 연관된 그런 네, 먼저 검수완박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부터 두 분 견해를 듣겠습니다. 어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됐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였는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시간을 2번이나 바꾸면서까지 처리해 주신 것은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의 대통령이다 라고 자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하신 이유는 전 2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옳다고 믿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한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셨다. 옳다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것을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민주당과 지지층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법안을 마지막 우리들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 이러면 지지층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좀 처리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처리 과정이 의회 민주주의에 걸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네, 복 비서관님은 반론이 있으시겠죠? 네, 국무회의 시간을 연기한 것은 당과 협의하기보다는 국회 사무처와 협의합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언제쯤 예정되어 있느냐 하고 그 국무회의에 올릴 예상 안건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시쯤이면 대강 한 11시쯤부터 이송 준비에 대한 서류를 만들고 하겠구나라고 하면 이제 물리적으로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이렇게 소요가 돼요. 그걸 따져서 마지막 국무회의에 올라오는 국회에서의 안건인데 이것을 다음 정부로 넘긴다라는 것도 부담이고, 거부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소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권은 행사 못하고, 그러면 부담스럽더라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어찌 보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신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뭐 비판의 목소리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기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기준으로 볼 때는 저는 그동안 검찰이 불공정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공포를 한 것은 당연하고, 이것을 새로운 정부에 또 짐으로 넘기는 것은 또 문 대통령으로서 선택하기 어려운 것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네.
어제 법안 통과된 뒤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여기서 이제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문제를 여기서 논의하자라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보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사실 민주당의 그 법안 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거칠잖아요. 그리고 쟁점 법안들은 대부분이 사실 선명성 있게 상대방과의 법안에 대한 협상을 위해서 그 예정되는 합의안보다는 훨씬 더 나가는 이런 안들을 올리는 게 통상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인 부분이 많다, 너무 급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해왔던 것인데 결국은 그 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고 지금 안이 의장의 중재안보다 약간 다르다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더 후퇴한 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패와 경제 수사권을 주기로 했던 것을 등으로 바꾸고 해서 오히려 더 완화된 안이 아닌가 이런 판단들도 하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공격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것이 법안으로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후속 법안들이 공정위법도 바꿔야 되고 약 한 18개 정도 법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중에서도 핵심이 중수청 설립인데 이 사개특위에서 이 논의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유예 기간을 4개월밖에 안 두고 있고 그리고 선거도 6개월 그 유예 기간 뒀고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수사를 경찰로 넘긴다고 했을 때 기관도 안 만들고 그리고 현재 남아도는 검찰의 수사 인력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검찰에 그냥 두고 그러면 그야말로 법이 잘못되어서 경찰에서 수사도 못한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중에 비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볼모로 잡아서 협상을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럴 리가 없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사개특위에서 지금 나와 있는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법률적 보완 부분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제 5월 10일부터는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집권당으로서 이 법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네, 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죠. 잘못됐죠. 복귀한 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10일부터는 이제 소수지만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입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참여 안 하겠다? 무책임하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도 그다지 이 사개특위를 열고 보완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결의안 형태로 처리됐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검찰청법 개정을 할 때 부칙에다가 이 부분을 넣었으면은 좀 강제적인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부칙에 안 넣고 결의안 형태로 처리했다. 민주당도 이거 흐지부지해서 좀 넘기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좀 해봅니다. 원래 의장 중재안에는 부칙으로 넣도록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중재 합의가 파기되면서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놓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개특위 구성에 대한 위원수와 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의에 대해서 확정해놓고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해서는 곧바로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의안조차도 없이 진행이 됐을 때는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성안을 결정을 하는 거는 또 구성조차도 날치기 한다라는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결의안으로 이렇게 잠시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역사가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늘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래도 우리가 익숙한 것을 지키고 싶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약간의 위험이 있더라도 변화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갈등이 쭉 역사적으로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번 법안도 그렇다고 봐요. 그 검수 완박이다 하는데 완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핵심 요구가 바로 보안 수사권이었어요. 이것을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하느냐, 보안 수사권으로 하느냐가 차이가 있거든요.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그 사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했던 강성파 같은 경우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하기 때문에 보안 수사를 위한 수사 인력 검찰에 그대로 다 둘 수 있다. 현재 수사 인력을 안 빼도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완전한 분리된 부분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인 역할을 분리를 하고 더 많은 부분을 경찰에 이렇게 주어서 수사와 기소, 기소와 재판 이런 어떤 3단계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장 교수님 말씀 잠깐 듣기 전에 자막으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합참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미상 어떤 건지 아직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북한이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통해서 괴물 ICBM이라고 하는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형 ICBM을 공개했고,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에서 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격하기가 어려운 SLBM 공개했고, 또 우리 쪽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전술 핵미사일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직은 얼마나 날아갔는지 어느 정도 각으로 쐈는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쐈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 불과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인데 북한이 다시 한번 군사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장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부칙에다가 넣지 않은 것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책임 소재를 좀 흐트러뜨려서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한동안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판단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경 비서관님께서는 그거를 부칙에다 넣고 통과시키면은 날치기라는 비판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부칙이 아니라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사개특위 구성건을 부칙에다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 자체가 지금 날치기로 처리한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비판을 민주당이 뭐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법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게 과연 민주당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런 처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이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게 한다?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결국에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가면을 쓰고 양양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들 의원 20명 수사받고 구속당하는 걸 막기 위한 법안 처리였다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로 권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다음에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을 또 청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의 그 판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미 한번 결론이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6개 범죄 부분만 검찰에 두고 나머지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하는 분리를 일정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 명확하게 수사의 범위, 이는 또 종류 이런 부분은 입법부에서 정할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이미 한번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이번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다 없앴다라고 하면 약간 또 다른 전국으로 이렇게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지 간에 두 가지 부분을 남겨놨고 가장 핵심적인 보안 수사권도 검찰에 남겨뒀기 때문에 6개 남겨둘 때는 위헌이 아니고 2개 남겨둘 때는 위헌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저 정치적 공격에 가깝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집권당 현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는 정치적인 중립성 우려 때문에 대선에서 패한 후보 쪽에 어떤 의혹 제기됐던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유야무야하다가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타협하고. 그런데 지금 봐요. 뭐 경기도 압수수색하고 성남시청 압수수색하고 과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의혹 제기됐던 것들 압수수색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수사지 뭡니까? 그래서 수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야말로 민주당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공격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헌재 부분 장 교수님. 기본적으로 구성안에 대한 개별 법안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권한쟁의 심판하고 위헌 소송 두 가지 부분을 판단해야 될 텐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안 할 것 같고 복 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헌재에 국민의힘이 청구한 것은 그 법안 내용 자체보다는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 판단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죠. 국민 정서상으로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고 그래서 안건조정위에서 다수를 정해서 안건조정의 본래의 의미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해라라는 의미가 그 퇴색됐다라는 것인데 뭐 공청회라고 하는 부분도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공청회 의미는 많은 국민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이거는 공청회보다 더 많은 그 토론이 있었고 국민들 내 갈등도 있었고 해서 의미는 충분히 좀 달성됐다라고 보고 그러면 그 과정과 절차인데 꼼수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정서상으로도 좀 그렇고 그리고 아무리 민영배 의원께서 나의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검찰 개혁은 해야 된다라는 소신으로 했다 하더라도 네. 반대쪽의 입장과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건 조금 꼼수 아니냐라는 비판은 저희가 달게 받아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것과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달게 받지 말고 쓰게 받으세요. 이 비판은 국민들이 하시는 엄중한 회초리입니다. 지금 헌재 쪽에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농담이고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연기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자, 우선 오늘 여기에 대해서 나온 정치권 발언 듣고 두 분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보시죠. 정호영, 또 어제 그 사퇴한 김인철, 네. 또 한동훈, 그리고 또 여러 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도덕성과 자질 또는 역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부정적 여론이 큰데 네. 또 불구하고 이분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예.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냐. 민주당의 목리로 이번 청문회 전국의 하이라이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5월 9일로 법정 시한을 넘겨서 진행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일정일 것입니다. 온 국민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취임식 시점까지 청문회를 지연시켜서 새 정부의 출범에 회방을 놓는 것이야말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선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먼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장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좀 안 해주려고 한다라는 것이 정치적인 고려와 판단, 다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연계시켜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너무 도가 지나친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과 능력상 문제가 있으면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 내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분은 안 됩니다라고 인준을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과 연계시키겠다는 듯한 뉘앙스를 표합니까? 그건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목 잡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비서관님.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는 무사히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사실 이분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지요. 김현장을 통해서 사실 국가의 이익과 위배되는 활동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해서 한덕수 총리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인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총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 내각의 상징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그런 의혹과 더불어서 특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도덕성과 다르게 국회 정면으로 사실 반하고 있는 국회와 함께 일할 수 없다라고 이미 선언한 사람이에요. 국회가 야반도주하듯이 이 법을 처리한다. 그리고 검수 완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죄 짓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다. 이 사실 거짓 선동이거든요. 일부분의 약간의 그런 어떤 그들의 주장, 개연성 이런 것들을 전체인 양 호도를 하고 있는 것, 국회 전체를 사실 무시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라
이런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을 국회를 대표하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 같으면 물밑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 물밑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고 윤석열 당선자께서 당선 이후에 경쟁했던 상대방을 앉는 모습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많은 후보들의 흠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김인철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났고 정호영 후보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안 맞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를 버티게 하는 것이 일종의 다른 후보자들에게 갈 수 있는 어떤 화력을 그분에게 집중시키게 해서 피하게 하려고 최대한 많은 후보자들을 살리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수가 숨겨져 있다라고 민주당은 해석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또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와 한덕수 총리도 결국은 정호영 후보자를 맨 나중에 그 사퇴를 시키거나 하면 그것으로 해서 다 클리어된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정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처럼 서로 연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안들이. 그래서 그 한덕수, 한동훈 두 분은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자께서 국회와의 협치의 메시지를 내달라라는 요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상당히 좀 야반도주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을 민주당을 향해서 한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민주당이 먼저 빌미를 제공을 했어요. 한동훈 후보자 지명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당신은 국회에다가 우리 민주당에다가 선전포고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가요 초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암덩어리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발언을 하니까 한동훈 후보자도 좀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여야가 협치하려면요 서로 손뼉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만 잘못했다 너희들 이겼으니까 포용해 라는 식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5년 동안 집권 세력으로 나라를 운영해 봤잖아요. 본인들도 장관 후보자들 많이 옹호도 해주고 또 많이 방어도 해줬잖아요. 그런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목비서관님의 말씀이 지금 현 여권의 기류를 일부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 뭐 정호영 후보자는 낙마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어렵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사청문회 보고서 안 해줄 거예요 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청문 보고서까지도 작성을 안 해줬는데 국회에서 인준을 해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분들, 목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호영 또 한동훈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고 보고 결정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늘 그 당선인 측에서 의혹이 많은 부분 해소되지 않았느냐라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정호영 후보자도 사실 이제 거취를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자를 당선인 측에서 낙마시킬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보기엔 높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그 두 명은 적어도 두 명은 안 되면 인준은 총리 인준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한동훈 하다못해 정호영 후보까지도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데 네. 국회에서 동의권이 있는 총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아마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라도 부적격 장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 강행을 할 때 한덕수 총리 후보를 동의해주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그 민주당의 사정이고 아마 정의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여러 장관 후보들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할 때는 한두 후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혹은 야당의 공세 수위가 가장 높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결단의 방식으로 네. 청문 전에 사실 스스로 그만두거나 혹은 100번 양보해서 청문회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청문 마치고 나서 곧바로 스스로 물러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네. 저는 한덕수 총리의 동의안을 두고 극단 대치로 가지 말고 그 사전에 당선자께서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저는 원만한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좀 기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인수위에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아직 그걸 보지 못했는데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나 버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의혹이 더 많이 나와야 이 사람이 장관 부적격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집권 시절에 이런 분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으면 와, 어제 보니까 의혹 다 해소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과 비판이 많은 분을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는 것은 지방선거 때 상당히 불리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여야가 같이 이거는 우리 작성을 못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보고서 작성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선인으로서는 정리하지 않고서는 아니면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청문회는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됐고 조금 전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 취임하는 전날 법정 시한 넘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냐라는 발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증인 신청과 자료 제출 요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문정, 김경률 이렇게 양쪽을 대표할 수 있는 증인들 그 정도는 채택이 됐는데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가족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도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청문회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가 전 날짜가 9일로 확정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사실 한동훈 후보자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성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본인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민주당에서 사실 청문회 보이콧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문회 장에 나와주는 것은 사실 그래도 한번 보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청문을 하다 말고 사실 퇴장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퇴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을 상대로 해서 장관 청문을 안 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적격자입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부실한 자료가 진행되고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감싸기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날짜는 잡혔으나 청문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고 이런 과정이 되면 네. 사실 당선자로서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청문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제대로 열려야죠. 그래가지고 한동훈 후보자가 과연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한 능력, 자질 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될 만한 사람인가를 국민 앞에서 다 낱낱이 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은 뭐 사생활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못하겠다? 이러면은요 장관 후보자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왜 장관 후보자 되겠다고 합니까? 다 사생활도 다 국민 앞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 무서워하면 공직을 맡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여야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상당히 웃겨요. 민주당 정권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장관 후보자들 증인 채택 못하게 했고요. 자료 제출을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막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의 파행시키다시피 해서 청문회 채택 보고서 없이도 34명의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자료 제출 안 했으니까 우리 청문회 보이콧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야당 때 자료 제출을 하세요라고 계속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료 제출은 다 협조하도록 후보자에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게 바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앞서 1부 때 그 지난 대선 전국의 뇌관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고발사주 의혹 사건.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8개월 만에 발표했는데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 빼고 나머지 혐의로 기소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듣고 다음 지방선거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비서관님. 사실 예상은 손준성 검사도 기소하지 않을
것 같다. 현 정서상. 네. 왜냐하면 이제 관련된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소한의 타협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그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의 똑같은 점이 그 휴대폰 제출 거부하고 뭐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 직권남용 빼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 이제 검찰로 이관을 시킨 건데 검찰에서는 지금 그 검수완박법이 이렇게 돼서 그 우린 4개월밖에 수사를 못해 선거법 길게 끌어야 한 6개월이면 그러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 또한 굉장히 많아요. 검찰의 이중잣대 좀 보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술 얘기 하나만 하면 옛날에 그 현직 검사 3명이 그 김봉모 회장 접대 관련해서 이리저리 다 빼고 96만 원밖에 안 되니까 기소를 안 하고 한 명만 그중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때 한 명만 기소하고 또 한 번은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먹다 남은 양주를 일행들에게 떨어졌는데 이것을 전체 한 병 값으로 해서 그것을 전체 다 기부한 것으로 기소를 해요. 그야말로 수사 기소가 합쳐져서 빚어낸 정반대 사례인 것이죠. 저는 그것처럼 지금 이제 검찰에 손준성 검사가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하지 말고 그리고 수사 늦추지 말고 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현재 이 수사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서 공수처 능력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서 결정에 대한 아쉬움은 아마 그 전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했고요. 4개 혐의로 기소했고 직권남용 등 3개는 혐의 없음했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 이게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등의 4개 혐의인데 국회의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긴 합니다만은 범죄가 어떤 것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고 어떤 건 검찰의 기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했다.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장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법률적인 판단보다 정치적인 판단이 좀 우선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현실적으로 대통령 당선인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소가 명백한 증거 없이 하기는 너무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공수처가 우리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라는 자기 고백의 지금 처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 좀 더 확실하게 더 수사하고 조사해서 대통령이라도 법무부 장관이라도 잘못하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얘기했던 공정정의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혐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추상같이 조사해야 검찰과 공수처의 기본적인 존재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방선거에 대해서 오늘 결국 관심은 이제 이재명 전 지사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문제인데요. 오늘 나왔던 발언 듣고 토론하겠습니다. 보시죠. 출마 자체가 예.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분명한 것은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고문을 보고가 싶어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선거가 아마 시작되면 이재명 고문이 와달라라고 한 지원 유세를 와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전국에서 빗발칠 건데 네네.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이재명 후보는 만약 이번 보궐선거에서 출마한다면 꼭 수천억 원을 환수해서 주민들께 돌려줬다는 본인의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에서 초밥과 소고기, 베트남 음식, 샌드위치와 닭백숙의 추억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소환님, 이재명 전 지사는 어떻게 개항을에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준석 대표가 이제 5월 10일부터 집권당 대표인데 아무리 젊다라고 해도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뭐 저런 말씀을 듣는 것은 국민 정서도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준석 대표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보내시죠. 이준석 대표님, 국민들 정서 생각해서 점잖게 불편하지 않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 4번 보시고 다시 한번 4번 보시고. 네. 아니 뭐 그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금 출마하는 것 저는 정서와 상식으로 볼 때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방선거 출마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사기가 충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실 대선 결과가 너무 박빙이었었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이 유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서와 요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출마의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 그것만으로도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전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대선 후보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 벌써 충전이 되어 있을까? 지금 이렇게 일찍 소진시켜 버렸을 때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5년 후 앞으로의 10년을 설계해야 되는 민주당의 입장으로서 그러면 이렇게 자산들을 미리미리 다 소진시켜 버리면 그 사이에 이 5년을 어떻게 지키고 갖고 나갈 것인가? 라는 어떤 궁금증이 있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대선이 끝났는데 곧바로 2개월 후에 대선 중간평가 같은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뭐 저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 정서적인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현재는 아무런 결정된 바 없이 사실 제각기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원욱 위원장도 그런 측면에서의 자기 개인의 의견 정도를 이야기한 것이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제 예상에는 아마도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분당을을 주장하는데 분당을은 지난번에 김병관 씨가 불과 0.7% 차이로 김은혜 후보에게 졌던 그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같은 당내 동지들끼리의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사실상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깎아내리기 공격에 좀 불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분당갑이죠? 분당갑입니다. 분당갑. 네, 이준석 대표님 혹시 영상 메시지 보셨으면 하실 말씀 있으면 저희 프로그램에 언제든지 나오시면 반론하실 수 있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나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을 지금 떠보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송영길 대표, 윤호중 대표, 뭐 이원욱 위원장 모든 분들이 이재명 후보 개항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론의 흐름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고 저는 제가 제3자적인 평론가 입장과 제가 만약 이재명 후보의 참모라면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3자적인 평론가 입장이면 말이 안 되죠. 대선이 끝난 지 얼마가 안 됐고 개항이라는 곳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되게 안락한 곳이죠. 큰 정치 지도자가 쉬운 곳에 나가서 당선돼가지고 돌아온다? 이거는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 유무에 대해서 분명히 내부에서조차 판단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모라면 지금 나가셔서 무조건 되는데 나가셔서 배지를 달아야 보호막과 갑옷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4개월 동안 검찰의 수사권이 지금 유예가 된 상황에서 아마 검찰은 상당히 세게 뭐 이재명 전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 집권 세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어야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개항에 나가셔가지고 본인은 당선되고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 선거 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인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지지자들이 나가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판단할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안락한 곳에 나가는 것이 과연 그 차기 대권을 노리는 지도자로서 그게 맞느냐라는 똑같은 그 지적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위원장한테 분당갑은 좀 안락한 곳이니까 개항을 나가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견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1분씩만 딱 듣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 위원장이 결국에는 분당갑 나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개항은 나간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떠한 논리로 개항을 나갈 수가 있을까? 당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건데 합당한 지 얼마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최종 결선 간 분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이번에 무조건 배지를 달고 원내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당대표 선거도 나갈 수 있고 국회 내에서 본인 세력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분당갑 나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비서관님. 저는 그동안 안철수 위원장 행보를 볼 때는 분당갑 나갈 것 같아요. 분명히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선택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그 언론에 나오는 것이 안내 뭐 본사가 거기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미 명분 쌓기에 다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요. 다른 지역으로 나갈 일은 거의 없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국회로 들어오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해설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오늘 낮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쏜 발사체의 비행 거리와 고도 등 세부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오늘 이종석 국방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북한의 핵 공격 대상에 남한도 포함된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공무관계가 인정되지만 기소 여부 판단 없이 검찰로 넘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는 어제 모두 마무리됐지만 정치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고 민주당은 특권 검찰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일갈했습니다. 지난 1월 6명의 인명피해가 났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 측이 전면 철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화정동 아이파크 8개 동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4만 명대로 내려오며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제주와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6명의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8개 동 모두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큰 데다가 기업 가치와 신뢰 회복이 지연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기간이 6년가량 늘어나고 보상 문제도 얽혀 있어서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몽규 HDC 회장은 오늘 서울 용산사옥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주 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입주 예정자와 보상 여부를 놓고 논의해 왔는데 사고가 난 201동 외에 나머지 계약자들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계약자와의 합의가 무한정 지연될 수 있고 또 회사의 불확실성도 커지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것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1, 2단지로 나뉘어 당초 8개 동 847가구가 올해 11월 30일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철거 뒤 재시공이 결정됨에 따라 입주가 장기간 지연될 걸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철거 뒤 준공까지 7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거와 재시공에 따른 건축비와 입주 지연에 따른 주민 보상비까지 추가로 투입될 비용은 3,7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11일 사고 발생 뒤 4개월여 만에 나온 대책입니다. 201동 공사 현장에서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직후 바닥이 붕괴되면서 연쇄적으로 16개 층 이상의 슬래브, 외벽, 기둥이 붕괴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임박하면서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권 교체기에 당국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신음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8% 오르며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승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당국은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장기 도약 계약 체결과 사료용 밀 옥수수 추가 물량 확보 등 원자재와 국제곡물 수급 안정화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이창용 총재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또다시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월 결정에 큰 변수가 될 것이 아마 미국 FOMC 미팅에서 지금 50bp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니면 더 이상 됐을 경우에 자본 유출입이라든지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60원 선을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도 문제입니다.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자극해 물가 상승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에 대해 한국은행은 4%대를, 일부 전문가들은 5 내지 6%까지 예상하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하는 경제팀의 위기의식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병현입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가 지속하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새 85억 달러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493억 달러로 한 달 전에 비해 85억 1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한은은 미국 달러화 강세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 금액이 줄고 외환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조치 등에 따라 보유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소비자가 기아의 신형 전기차를 샀는데 전기차 주요 부품이죠. 핵심이죠. 배터리 팩에 고정 볼트가 3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업체 측에 배터리팩 교체를 요구했지만 빠진 볼트를 다시 채웠으니 문제가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비소에 세워진 파란빛의 차량. 차를 들어보니 볼트가 있어야 할 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새 차냐고, 이게. 사고차지. 이거 성능 기록 때문에 바로 사고차야. 문제의 차량은 지난달 1일 등록해 막 달리기 시작한 기아의 신형 전기차 EV6 모델입니다. 차를 구매한 A씨는 등록을 마친 다음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 냉각수 경고등이 켜진 것을 보고 가까운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핵심 부품 배터리팩을 고정하는 볼트 가운데 3개가 아예 없었습니다. 나머지 볼트들도 조금씩 다른 상태였는데 탈부착 흔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볼트로 고정이 안 된 배터리팩이 운행 중 움직이다 보니 연결된 호스가 빠지면서 냉각수까지 줄줄 샌 겁니다. 딱 쳐다보니 이 차 배터리팩을 왜 분해했다가 붙였냐고, 뗐다 붙였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황당하죠. 그 전날 변론판단 차가. 정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돼 더 큰 직영 정비소까지 찾았던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배터리팩 교환을 요구했지만 이미 필요한 수리는 끝났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공장에서 그 저희 업계 실수한 부분에서 저희가 어쨌든 그 볼트를 체결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능상의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항의를 계속하자 한 달 만에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거 전혀 해줄 수 없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서면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을 해달라 그랬더니 서면으로는 내줄 수가 없다고 하고 계속. 기아차는 YTN 취재진 질의에 차량 생산 과정에서 조립 불량이 발생해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팩 고정 볼트가 없는 건 차량 불량으로 볼 수 있다면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열에 대한 취약성 문제, 또 충격이나 압력을 받았을 때 화재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바깥의 팩에 대한 부분들은 체결 볼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모델은 이전에도 고주파 소음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반복됐던 만큼 리콜을 비롯한 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걸려서 재택 치료를 할 때 호흡기 곤란한 증상이 나타나면은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는 것을 사서 폐기능이 괜찮은 것인지 자가 진단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스 안에 작은 상자들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입니다. 손가락에 끼우기만 하면 우리 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폐 기능이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어 코로나19 재택 치료 시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적지 않은 제품들이 엉터리였습니다. 서울시가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했는데 5개 업체에서 제품 5만여 대를 식약처 인증도 받지 않고 코로나19 관련 용도로 수입해 팔았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의료용으로 수입하려면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인증 제품 다수는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일부는 저산소 상태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정상 상태라며 엉터리 판정을 했습니다. 측정 시마다 오차가 생겨 정확한 산소 포화도를 알 수가 없었고, 이는 저산소증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해서 환자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제품 구매 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증번호와 모델명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사이트에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 이후 18일 만으로 올해 들어 14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12시 3분쯤 북한이 순안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의 정확한 재원은 현재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오늘 발사는 지난달 16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 이후 18일 만으로 올해 들어 14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성능 시험 발사를 한 뒤 3월 16일 또다시 비슷한 기종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당시 발사체가 지상 20km 공중에서 폭발해 발사에 실패했는데 북한은 이후 8일 만인 3월 24일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뒤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기념하며 개최한 열병식에서 화성 17형을 재차 공개했는데요. 이번 북의 도발은 이에 준하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급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군의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추가되는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 등 일본 언론들은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속보로 전했습니다. 방위성은 일본에 영향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선박 등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보에 유의하고 낙하물을 확인한 경우에는 접근하지 말고 정보를 해상보안청에 알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청소 서비스를 위해 부른 가사 도우미가 황당한 행동을 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도우미를 중개해주는 업체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먼저 제보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CCTV 영상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지난달 28일 홈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가사 도우미를 부른 김모 씨 집에서 촬영된 건데요.
집에 들어온 도우미는 먼저 걸려있는 옷을 만져본 뒤 집안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그러더니 주방 쪽으로 이동해 냉장고 내부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고 선반에 있는 물건도 하나둘씩 만져봅니다. 이 여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켜더니 책상 위에 남아있던 과자를 집어먹습니다. 이후 갑자기 옷을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한동안 서 있기도 하고 빨래 정리와 청소를 진행한 뒤 자신이 싸온 음식으로 식사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도우미가 3시간으로는 부족하다며 1시간 연장을 요구해 거절했고 집에 와보니 청소 상태도 엉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도우미들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연락을 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며 CCTV 동작 감지 알람이 울려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정말 이게 남의 집에서 가능한 일인가. 돌아와서 제가 다시 청소를 했는데 이럴 거면 저희가 굳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제보자가 가사도우미를 연결해준 업체에 불편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김 씨는 고객센터의 대응도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우미 행동에 대해 상담원이 대신 사과하고 다른 도우미로 무료 서비스를 받게 됐는데 고객 요청과 다른 일이 진행된 겁니다. 김 씨는 집에 왔던 도우미가 잔뜩 개어놓고 간 옷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상담원에게 옷장 정리를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무료 서비스가 진행된 뒤 집에 와보니 옷장에 손을 댄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 개어져 있던 옷들도 옷장이 아닌 침대 위에 있었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이후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는데요. 상담원은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서 정리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무료 서비스로 진행된 일정이라 추가로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고객에게 죄송스럽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돌발적인 행위를 한 도우미는 더는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업체를 믿고 가사도우미를 부른 걸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해당 업체의 이용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업체는 고객과 일을 하려는 파트너 간 계약의 중재자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고객과 도우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업체는 중재 역할만 담당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고도 적어놨는데요. 소비자 불만에 대한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업체가 도우미를 직접 고용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도우미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도우미로 일할 사람이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업체가 전화로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소비자 전문가들은 업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검증이나 교육을 사업자들이 좀 철저히 하시고 손해배상 책임이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책임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중개업체의 경우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안심해도 된다고도 광고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손해를 배상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만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실상 고발 사주는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윗선은 규명하지 못한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공수처는 오늘 과천청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3개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4개 혐의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신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 여부 등의 판단을 담지 않고 단순 이첩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손검사 휘하에서 근무하던 검사 2명, 그리고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실상 고발 사주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서도 손 검사에게 사주를 지시한 윗선은 규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이번 수사 결과가 갖는 의미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공모해 고발장 작성과 활용을 통해 지난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과 가족 그리고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과 지시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수사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낸 부분은 증거와 법리 문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손 검사가 휘하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 검사가 채널A 사건 제보자 X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비롯한 판결문의 조회와 수집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 김웅 의원 등 다른 피의자도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불기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과 발표입니다. 그동안의 과정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앞서 지난해 9월 2일 인터넷 언론인 뉴스버스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1대 총선 직전 대검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주도로 두 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작성했고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통해 통합당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후 공수처는 9월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손 검사와 김 의원은 물론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3차례 청구했지만 다 기각되면서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는 물론 서면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우철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모의 도움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 후보자 측은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한 후보자 딸이 재작년 11월 어머니 친구 A씨가 법무 담당 임원으로 있는 기업의 후원을 받아 한 복지관에 중고 노트북 50여 대를 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에 따른 현재 유명 국제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어머니의 도움으로 미국 대학 진학에 유리한 봉사활동 스펙을 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입장을 내고 당시 A씨가 회사의 중고 노트북을 폐기하는 대신 활용할 방법을 찾던 가운데 자신의 딸에게서 전자기기가 부족한 아동복지시설이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 갇혀 있다가 대피한 민간인들 자포리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아조스탈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서방 지도자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대피한 민간인들이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자포리자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인 피난민들은 유엔과 적십자가 감독하는 작전으로 아조스탈 제철소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떠난 뒤 러시아군은 아조스탈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바딤 아스타피예프 러시아 국방부 공보실 대변인은 현지 시각 3일 우크라이나 부대가 지하실에서 나와 제철소 영내와 건물들에서 전투 진지를 확보했다면서 현재 러시아군이 대포와 군용기를 이용해 이 진지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조우 연대도 러시아군의 거센 공격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Цілу ніч по території заводу «Азовсталь»
працювала ворожа корабельна артилерія, ствольна артилерія, скидалися надважкі авіаційні бомби. Внаслідок цих злочинних дій загинуло 2 цивільних жінок. 팔라마르 부사령관은 러시아군이 해안 쪽에서 보트를 이용해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키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의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서방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one message for you today. Ukraine will win. 존슨 총리는 연설에서 3억 파운드, 4,750억 원에 달하는 추가 군수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영국이 새로 지원하는 무기에는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 위치 정보 시스템 교란 장비 등 첨단 장비가 대거 포함될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한 신혼부부의 결혼식이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지뢰가 폭발해 2 다리와 손가락을 잃은 신부가 신랑과 함께 춘 결혼식 댄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의 한 외과 병동입니다. 병동 의료진과 지인들이 모인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23살 동갑내기 옥사나 발란디나와 빅토르 바실리프가 주인공입니다. 신랑 빅토르는 다리를 잃은 신부 옥사나의 몸을 완전히 들어 올린 채 천천히 춤을 췄습니다. 신부 옥사나는 결혼식 내내 환한 미소를 짓다가도 이따금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3월 27일. 이들은 루안스크 지역의 리시찬스크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길에 지뢰가 터졌습니다. И только успела крикнуть «Зай, глянь!» И он смотрит, а я подлетаю. Я упала лицом в землю, у меня неимоверный гул стоял в голове. Честно, мне хотелось плакать, но я не мог плакать. Шок, неосознание, что это происходит. Страх. 2 назад. Да, страх. Это первый страх потерять близкого человека. 2 다리와 손가락을 잃은 옥사나는 한때 삶의 의욕을 잃었지만 신랑의 지극한 간호와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2 아이의 부모인 신랑 신부는 재활 치료에 전념해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도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크라이나 곳곳에 러시아군이 설치해놓은 수많은 지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네, 옥사나하고 빅토르 2 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응원 보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다 그러실 겁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 소식입니다.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권 분립 원칙을 깨면서까지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청사입니다. 낙태권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가 전날 밤부터 몰려들었습니다. 로데 웨이드 판결로 불리는 1973년 연방 대법원 판결은 임신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 등 공화당 우위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이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연방 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법 자체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다수 의견으로 이를 뒤집는 초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성명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It goes far beyond the concern of whether or not there is the right to choose. It goes to other basic rights, the right to marry, the right to determine a whole range of things.
심지어 만약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낙태 논쟁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정치적 쟁점인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2,700선까지 노리기도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 밀려 이내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 매도세가 커지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9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였습니다. FOMC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계심이 커진 가운데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달러화는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 1,262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입니다. 현재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봉쇄가 길어지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하루 만에 계절이 초여름으로 건너뛴 듯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5도 가까이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시원한 폭포수가 반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5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또 그 밖에 남부지방도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면서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은 고온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이 비상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건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고요. 특히 이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초속 25m 안팎의 양간지풍이 이어지겠습니다. 입산객은 화기를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6도, 양간지풍이 더해지는 강릉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절기 입하인 내일도 맑겠고 낮에는 오늘처럼 다소 덥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에 봄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존 지수도 높은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가장 볕이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되도록이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서울 홍제천 폭포였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뉴스앤이슈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